여보세요? 박희진입니다.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 기관이 3단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6개월 성적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주기에 이어 일본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엔화 강세로 엔화 대출자들의 고충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이 시장 규모로만 보면 그리 매력적인 것은 아닌데요. 이 많은 외국 기업 관계자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시장 비율을 고작 한 1%에서 2%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정식 출시되지 않는 이 매력적인 IT 기기들도 참 많은데요. 지금부터 시네코리아가 자체 선정한 국내 도입이 시급한 IT 기기 톱5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자, 우선 5위는 킨들파이어의 HDX7입니다. 7인치 크기 화면에 어젯밤 제주도에 한 건 이 제품이 아니라 이 태풍 영향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풍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상감은 없지 않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액 긴장을 무제한 늦추지 않고 대비해야겠습니다. 나쁘진 않겠죠.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에서는요. 이 이 전에 설정해 놓으면 누가 이 팔을 슬며시 잡아 끌어 깨우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시끄러운 알람 소리보다는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택시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고요. 2위는 네스트 러닝 서머스탯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네스트 학습형 온도 조절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집집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수동으로 온도를 조작하면 그 뒤로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는 똑똑한 녀석입니다. 또 와이파이를 지원해 앱을 통해 원격으로 보일러 조작이 가능하고요. 온돌 모드를 제공하긴 하지만 에어컨과 히터가 일체형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를 끌고 있는 전기차인데요. 충전하면 최대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충전 시간은 지난 200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4% 오르면서 강보합세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랐네요. 0.89% 상승한 3183.95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역시 0.4% 상승하면서 1465.7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마감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유럽 증시 역시 함께 상승했는데요. 금요일 역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입니다. 1.64% 급등하면서 5,915.55로 마감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39%, 101.81포인트 올라간 7,412.1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는 3,581.58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벤 버냉키 의장의 발표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국 시장은 달랐습니다. 지난주 중국 상해 지수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1.83% 급등하면서 9,159.39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역시 소폭 올랐습니다. 0.64% 올라간 2,123.85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9%, 582.15포인트 올라간 2629.7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을 박상정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상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3차 양적 완화 결정에 환호를 이어가면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이건 존스가 이날 늦게 장 마감 때에 가까워서 Q3가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한 영향으로 상승폭이 소폭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이 됐죠. 종가를 살펴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3.51포인트, 0.4% 오르면서 13,593.37로 거래 마쳤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2.38%, 그리고 중공업 업체인 캐터필러가 2.75%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날 5.78포인트, 0.4% 상승하면서 1,465.77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더 컸는데요. 0.89%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주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5%, S&P 500 지수가 2% 가까운 1.94%, 나스닥 지수가 1.52% 각각 올랐는데요. 다우지수 편입 종목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 한 주간 1.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던 반면에 인텔 같은 경우는 0.06% 오르는데 그쳐 부진했습니다. S&P 업종별로는 이 에너지가 이번 주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유틸리티는 저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은 뉴욕 증시의 수익률이 가장 나쁜 한 달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이달 들어서 이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 거의 모두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상승세도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연준의 3차 양적 완화에 따라서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가는 모습입니다. 스톡스 유럽 600 지수가 1.3% 올라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도 1.4% 올라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품 시장 살펴보면은 이 원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0.7% 오르면서 99달러로 체결이 됐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날 한때 지난 5월 초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금 선물 가격도 전날의 급등세를 이어서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온스당 60센트 0.03% 오른 1772.70달러에 체결됐습니다.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유로화 대비 5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하지만 엔화에 대해서는 전날 급락세에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상하는 초강력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제주도와 전남의 전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비상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17일 오후 2시 전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을 일찍 하교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진입함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관련 중앙부처와 기관이 3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해외 3대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는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2011년 이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공통적으로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했습니다. 피치는 부채가 많은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 부분의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가계부채는 1,000조 원, 공기업 부채도 500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무디스 역시 이를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도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 가계부채가 지난 2006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미국의 경우 사태 당시에 150%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수준을 초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3대 신평사들은 장기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억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한미 FTA 발효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어려운 국제 수출입 여건에서도 대미 교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한미 FTA 발효 6개월간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미 수출은 3.7% 증가한 반면 수입은 7% 감소해 무역 수지 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미 수출입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데는 한미 FTA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중국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도 낮아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뉴욕 시장에서 한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은 68.7 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해 78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CDS 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의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화 대출로 빚이 늘어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높은 금리로 이중교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 정모 씨는 병원 이전으로 18억의 빚을 졌습니다. 엔화 대출을 받으면 2%대의 저금리를 지불한다는 은행의 제안에 정 씨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빚은 35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자 은행은 대출 대비 담보가 작다는 이유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연체도 안 하고 꾸준하게 이자를 갚아왔는데도 원금이 늘었다는 이유, 그다음에 CDS 프리미엄이 올랐다는 이유로 계속 이자는 올리죠. 1.65짜리가 제일 많이 갈 때 8%까지 갔어요. 엔화 상승에 금리마저 오르면 이자는 곱절로 늘어납니다. 정 씨의 경우 310만 원 정도의 월 이자가 1,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 씨는 환율 상승의 위험성은 알고 있었지만 금리가 오른 것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원화를 굴렸을 때보다 월등한 마진을 남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죠. 왜? 우리가 처음부터 이율이 변동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고지받지 못했고. 은행들이 환율 상승으로 발생한 리스크를 대출자에게 다 떠넘긴 셈입니다. 은행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에 엔화 대출 피해자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내년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올해 73%를 정점으로 2050년까지 2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에 대한 투자가 대폭 줄면서 자금 공급보다 수요가 줄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증권사들의 내부 유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의 지난 6월 말 평균 유보율은 320% 수준으로 지난 분기보다 4.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유보율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들이 미래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현금을 내부에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유보율 감소는 영업활동이나 자본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적어진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죠. 앞으로 연말까지 줄줄이 지금 공공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요금도 인상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사정 어려운데 이런 소식 정말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원가 상승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또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안진걸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 팀장님, 지금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나 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얼마나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지요? 네, 지금 뭐 바로 오른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전기요금이 평균 예. 4.9% 올라서 많은 국민들 걱정이 끼쳤습니다. 물가가 작년에 4% 이상 계속 무공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뭐 인상률이 뭐 1%라고 뭐 정부에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미 4% 올라가고 1% 올랐으면 사실 체감 국민들에게는 5%, 6% 그대로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농산물 가격 급등했죠. 유가도 다시 급등하고 있죠. 그다음에 국제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죠. 가공식품도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공요금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지자체들이 요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택시 기본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특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내년부터 택시 요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다고 하고 서울시도 지금 2,400원인데 내년에 뭐 3,000원대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LPG 가격이 40% 이상 올라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지금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하수도금 같은 경우도 뭐 경기도 고양시 그다음에 뭐 이런 경남 진주시, 경기 구리시 다들 조금씩 올리겠다라고 근데 조금씩이라는 게 분석을 해보면 막 30%대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인데요. 어쨌든 사상 최악의 어떤 민생고를 겪고 있다. 교육비, 주거비, 우리 통신비 대란에다가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오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라는 이렇게 비난이나 푸념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실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된다면 서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체감 경기는 이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를 비롯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공공요금을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내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적자 누적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가 뭐 유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도 상승하고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하기 때문에 예. 일정하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적자가 누적돼 있다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수입하는 원자재라든지 뭐 기본적인 유가 같은 게 상승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일정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계속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계속 국민들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특히 그래서 원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이해를 하지만 예. 적자가 누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자 누적이라는 게 결국 저렴한 요금 때문이나 아니면 방만한 경영 때문인지 아니면 잘못된 투자 때문인지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는 원가를 구성하거나 흑자 적자를 따지는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버는 돈은 조금 계산하고 쓰는 돈은 많이 계산해가지고 마치 적자가 심한 것처럼 이렇게 공기업들이 꾸몄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인정을 하시지만은 적자 누적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방만한 경영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만한 경영이나 방만한 경영이나 잘못된 투자, 잘못된 투자, 심지어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이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원가나 흑자 적자를 계산할 때 자기들이 쓴 비용은 과다 계산하고 수입이 들어온 것은 누락시켜가지고 적자 폭을 꺾이겠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결국 원가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공공요금 산정 방법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지적을 자세히 좀 해주시죠, 팀장님. 예, 결국 보면 이제 교육비, 주거비, 의료, 통신비가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하고 식료품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라는 참여연대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공개를 명령했을 때 큰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제 많은 공기업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교통요금처럼 원가가 저렴하다고 알려진 거는 보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지하철 요금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예. 근데 자기들이 또 이동통신비라든지 통신비처럼 또 이런 건 공개를 하면 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공공요금에도 공개를 안 해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통신비는 아직 공공요금은 아니죠?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 그 민간 대기업이 하고는 있지만 이제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공개를 명령한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게 이제 가장 공적인 비용으로 똑같이 느껴지니까요. 예. 그래서 공공요금 판정할 때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원가보다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주요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결정할 때 또는 원가 구조가 어떻게 투명한지 자료를 상세히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요금 산정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구심에서 지금 비롯된 여러 가지의 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를 지금 짚어주시는 거죠? 예, 그게 제일 큰 요인인데 설령 인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상 최악의 물가 대란이나 전세 대란이나 교육비 부담 같은 게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최대한 그걸 뒤로 미루는 지금 곧 있으면 추석이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가격, 유가, 곡물, 전기요금,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인상했는데 여기다 공공요금까지 인상한다 그러면 어느 국민 입장에서 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월에요, 팀장님.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했던 발언인데 공공요금은 경영 효율화, 원가 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뭐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매년 정부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기획재정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그렇게 엄포도 놨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있는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요 공기업이나 공공서비스에서 경영 효율화를 지는 원가 구조 개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들어온 원가 구조라든지 흑자 적자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요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 구조는 대부분 개선이 안 되거나 오히려 후퇴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물가가 엄청 올랐고 거기다 공공요금 인상까지 저지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적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가장 뇌관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하고 공기업 부채 비율인데 사실 이제 공기업 부채 비율이 공기업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그런 공공요금에 기인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면 어떤 스스로의 자구 체계에서 경영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어떤 누적되는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끝까지 이런 공공요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 정말 참 납득하기 힘든 일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이 보시는 투명한 공공요금 산정 방법 좀 제시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그 가계부채 공격부터 합치면 이게 최고 수준이다라는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요금 인상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공공 서비스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에너지 자체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도 좀 이렇게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전기나 가스나 석유 같은 경우는요. 또 요금이 비싸면 그만큼 사용을 덜 하게 된다라는 뭐 설득력도 있는 거고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을 지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지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 입장에서 공공요금 줄기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적자가 심하다고 하지만 정말 적자가 어느 정도이고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 정말 원가가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더 자세히 공개하는 거 하나하고 예. 두 번째로는 요금 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전문가가 들어가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버넌스라고 해서 예. 모든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경영으로 이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거든요. 예. 두 가지가 된다. 네. 그럼에도 자, 불구하고 만약에 인상 요인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엉뚱한 세금 쓰지 말고 요금을 이렇게 아니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라든지 경영에 훨씬 더 그 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어떤 방법 이런 걸로 해서 요금 인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공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이 참여해서 공공요금 산정 방법에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안진걸 팀장 전화 연결해서요. 투명한 공공요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전화 연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집중 토론 준비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오르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어려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편성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 아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내용 2부에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